할머니, 팔찌는 도청기예요. 한숨도 술지 마세요. 그 쪽지를 건넨 손은 3년 동안 바닥에서 침을 흘리며 짐승처럼 살아온 12살 소년의 손이었습니다. 밤마다 벽에 머리를 찍고 눈을 뒤집고 자기 살을 물어뜯던 그 아이가 한밤중에 부엌에서 등을 곧게 펴고 서 있었어요. 낮에 미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눈은 칼날처럼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순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 저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순례의 손목에 채워진 은색 팔찌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둘의 숨소리를 지하 서재의 그 남자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소년이 순례의 입을 막은 손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구겨진 종이 쪽지에서는 연필 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쪽지를 읽는 순례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지는 바로 그 순간 2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은빛 사연 인생극장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사연에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례의 귀에는 아직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화분이 줄지어 선 창가 아래 25명의 아이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던 유치원의 오후가 눈을 감을 때마다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때 순례는 원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와 품에 안길 때면 세상 부러울 것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순례의 앞에 놓인 풍경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병실 한쪽 구석에서 산소호흡기가 쉬지 않고 내뱉는 기계음, 그 사이로 간신히 숨을 이어가는 손녀 수지의 거칠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좁은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수지의 입술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이불 위로 드러난 손가락은 어른의 새끼손가락보다 가늘어서 잡을 때마다 부러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병원비는 이미 3천만 원을 넘겼고 사채업자들은 낡은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찾아왔어요. 쿵, 쿵, 그 둔탁한 소리가 울릴 때마다 순례의 심장은 쪼그라들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퍼지는 욕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아도 소용이 없었죠. 유치원은 이미 문을 닫았고 남은 거라곤 손녀의 심장 수술비를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그때 순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입주가사 도우미 구인 광고였어요. 월 500만 원 외출 제한, 즉시 입주 가능자. 보통 사람이라면 수상하다고 고개를 갸웃거렸을 조건이었지만 순례에게 망설일 여유는 없었습니다. 수지가 눈을 뜨고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전화를 건 지 이틀 만에 순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택시에 올랐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한성 저택은 안개 속에 서 있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그 건물은 집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웠어요. 택시에서 내린 순례 앞에 높이가 3미터는 될 법한 철문이 버티고 있었고 그것이 느릿느릿 열릴 때 귀를 찌르는 금속 마찰음이 안개 사이로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순례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뭔가 잘못된 곳에 왔다는 느낌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지만 보따리 끈을 다시 움켜쥐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발을 딛는 순간 순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발장 위에 구두 4켤레가 전부 발끝을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 바닥에 슬리퍼까지 밀리미터 단위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복도를 따라 이어진 가구 하단에는 하나하나 은색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엔 일련 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례는 유치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집을 방문해 보았지만
이렇게 숨막히도록 정돈된 공간은 난생 처음이었죠. 보일러를 튼 흔적이 없는 듯 거실 공기는 서늘했고 천장과 벽 모서리마다 설치된 CCTV의 작은 렌즈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술래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을 가진 벽에 사방이 둘러싸인 것 같았어요. 술래는 무의식적으로 보따리를 가슴 앞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집에는 온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죠. 이쪽이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다린 검은 수트를 입은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한 집만이었습니다. 술래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진마는 그 굽은 등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후쳐본 뒤 입꼬리를 비틀었죠. 여기선 숨소리도 내 허락을 받아야 해요. 알겠소? 그 한마디에 술래의 등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대답을 하려는 찰나 갑자기 2층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쾅! 이어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울음소리가 천장 너머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술래의 두 발이 바닥에 얼어붙었지만 진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올라가서 봐요. 그게 당신이 돌볼 도련님이니까. 2층 복도 끝 문을 열었을 때 술래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12살짜리 소년이 머리를 벽에 짓찍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오물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소년의 눈은 하얗게 뒤집혀 초점을 완전히 잃은 채였습니다. 한태윤, 이 저택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아이의 모습은 차마 인간의 것이라 부르기 어려웠어요. 여의다 못해 뼈가 드러난 팔뚝에는 크고 작은 멍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술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뒤에서 진만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가까워졌어요. 진만은 바닥에 쓰러진 태윤을 구두 끝으로 툭툭 차더니 술래를 돌아보았습니다. 개밥이나 줘요. 술래의 주먹이 치마 속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온몸에 열이 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수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전부 끝이었죠. 그날 밤 술래에게 주어진 방은 3층 다락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 허리를 펼 수 없었고 창문 하나 없는 벽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어요. 형광등조차 없어서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술래는 보따리에서 수지의 낡은 운동화 한 짝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코끝에 닿는 낡은 고무 냄새에서 손녀의 작은 발이 떠올랐고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머니가 꼭 살아서 돌아갈게. 꼭이야, 수지야. 술래는 그렇게 속삭이며 운동화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손등에 맺힌 눈물이 낡은 고무 위로 떨어져 내렸어요. 어딘가에서 CCTV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술래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미 지옥의 문은 닫혔고 술래는 홀로 그 안에 서 있었어요. 술래가 한성 저택에서 맞이한 첫 아침은 태윤의 비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락방의 낮은 천장 아래에서 수지의 운동화를 껴안은 채 겨우 눈을 떴을 때 새벽 어스름도 채 가시지 않은 2층에서 쇳덩이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울렸고 뒤이어 식판이 엎어지는 둔탁한 소음이 복도까지 퍼져나왔어요. 술래가 허겁지겁 계단을 내려갔을 때 진마는 이미 은빛으로 빛나는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태윤이 엎어버린 죽그릇이 바닥에 깨져 있었고 흰 죽이 태윤의 무릎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진만의 표정은 아무런 감정 없이 납작했습니다. 분노도 짜증도 아닌 그 무표정이 오히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진만은 지팡이 끝을 천천히 들어 올려 태윤의 왼쪽 손등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온 체중을 실어 눌렀어요. 뼈가 으스러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만큼 태윤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고 아이의 입에서는 말이 아닌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술래는 눈앞이 벌겋게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마 안에서 꽉 쥔 주먹의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축축한 것이 느껴졌지만 수지의 작은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진만이 지팡이를 거두고 나서야 술래는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진만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은색 팔찌였습니다. 얇고 매끈한 금속 표면에 작은 초록빛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이거 채워요. 도련님한테 씌우는 의료용 기기인데 가까이 있으면 아이가 진정된다고 하더라고. 술래가 팔찌를 받아 손목에 걸치는 순간 잠금 장치가 찰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한번 채워지면 열쇠 없이는 벗을 수 없는 구조였어요. 거의 동시에 아주 작은 전자음이 삐하고 한 번 울렸습니다. 술래는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밀착되면서 손목이 조금 묵직해졌다는 것만 느꼈을 뿐이었죠. 진만이 나간 뒤 술래는 양동이에 따뜻한 물을 받아 태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오물과 음식 찌꺼기가 뒤섞인 바닥은 코를 틀어막아도 냄새가 스며들 정도였어요. 방 안벽에는 태윤이 긁어낸 듯한 손톱 자국이 줄줄이 나 있었습니다. 걸레를 짤 때마다 관절염이 도진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태윤의 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을 때 술래의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아이의 팔뚝 안쪽으로 동그란 화상 자국 대여섯 개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라는 것을 술래는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그 아래로 가느다란 매 자국이 허벅지까지 이어져 있었고 술래의 시야가 뿌옇게 번졌습니다. 목구멍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지만 소리를 삼키며 따뜻한 수건을 짰어요. 술래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태윤의 얼굴을 천천히 닦아주었습니다.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걷어넘기고 볼에 말라붙은 눈물 자국을 조심조심 문질러 주었어요. 태윤의 몸이 처음에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지만 따뜻한 수건이 목덜미를 지날 무렵 아이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술래의 손끝에 전해지는 그 작은 변화가 가슴을 저미었어요. 술래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달싹이며 옛 노래를 응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에서 25명의 아이들을 재울 때 불렀던 자장가였어요. 멜로디가 나올까 말까 한 작은 소리였지만 발작하듯 몸을 흔들던 태윤이 그 순간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꺼진 것처럼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술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천장 모서리에 인터폰이 켜지며 진만의 목소리가 찬바람처럼 떨어졌어요. 할멈, 애랑 너무 정답게 지내지 마. 그냥 먹이고 치우기만 해. 술래의 등이 곧바로 얼어붙었습니다. CCTV가 이 방 안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한 것이었어요. 술래는 일부러 굽은 허리를 더 구부리며 겁먹은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폰이 꺼진 뒤에도 술래의 심장은 한참을 요동쳤어요. 천장의 CCTV 렌즈가 빨간 불을 켜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이 마치 진만의 눈알 같았습니다. 하지만 술래에게는 아직 하나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치마 주머니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둔 박하사탕 한 알이었어요. 유치원 시절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에게 늘 건네곤 했던 바로 그것이었죠.
술래는 CCTV 렌즈가 닿지 않는 구석으로 살짝 몸을 돌려 태윤의 입가에 사탕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태윤의 입술이 한번 떨리더니 사탕을 받아들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던 태윤의 눈동자가 술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찰나에 불과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짐승이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술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을 그 눈빛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술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 안에 아직 사람이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며 술래의 온몸을 뜨겁게 적셨어요. 술래는 태윤의 머리를 아주 가볍게 쓰다듬으며 입모양으로만 말했어요. 괜찮아. 태윤이 다시 고개를 떨구었지만 술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이의 볼 위로 투명한 것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것을요. 그날 밤 술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본 태윤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짐승처럼 몸을 흔들던 아이가 박하사탕을 받아 물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그 찰나의 순간이 가슴에 모처럼 박혀 빠지질 않았습니다. 관절염 약을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약을 걸으면 다음날 무릎이 부어올라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술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락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섰을 때 저택 안은 숨소리 하나 허락하지 않을 만큼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1층 부엌까지 내려오는 동안 술래는 벽을 짚으며 한 발짝씩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CCTV의 붉은 불빛만이 복도 곳곳에서 깜빡이고 있었고 그때마다 집만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 같아 등줄기가 오싹해졌어요. 부엌 수도가에서 컵에 물을 받으려는 순간 술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부엌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웅크리거나 바닥을 구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발로 똑바로 서서 술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태윤이었어요. 술래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낮에 보았던 초점 없는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태윤의 눈빛은 날카롭고 총명했습니다. 12살 소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무게감이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술래가 놀라서 소리를 내려는 찰나 태윤이 재빠르게 다가와 술래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자기 귀를 가리킨 뒤 천장을 향해 손가락을 빙 돌렸어요. 집안 곳곳에 마이크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술래의 심장이 쾅쾅 뛰기 시작했어요. 태윤은 품속에서 작게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 술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술래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을 때 부엌 창으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 아래로 연필로 쓴 또박또박한 글씨가 드러났어요. 할머니 팔찌는 도청기예요. 한숨도 쉬지 마세요. 술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목에 감긴 은색 팔찌의 차가운 감촉이 갑자기 뱀이 몸을 조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GPS 의료기기라던 집만의 말이 머릿속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 팔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숨소리와 발소리를 집만에게 전송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술래는 공포에 몸이 굳었지만 유치원 원장 시절 아이가 다쳤을 때 보호자 앞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던 습관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술래는 일부러 크게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허리야. 세상 참 좋아졌네. 이런 팔찌도 다 있고. 태윤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술래가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연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었어요. 술래는 태윤의 눈을 마주보며 아주 작게 거의 입술만 움직여 물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하는 거니? 태윤은 술래의 손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차갑고 마른 손끝이 술래의 주름진 손바닥을 느릿느릿 움직였습니다. 말을 하면 지능을 들킨다. 들키면 죽는다. 3년 동안 바보인 척한 이유였어요. 술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12살 아이가 3년을 스스로 혀를 봉인하고 짐승 취급을 견뎌왔다는 사실이 가슴팍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집만이었어요. 규칙적이고 무거운 구두 소리가 계단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술래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어요. 손에 들린 쪽지가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술래는 이를 악물고 종이 조각을 입에 넣어 씹기 시작했어요. 마른 종이가 혀 위에서 뻑뻑하게 뭉쳤지만 물 한 모금으로 억지로 삼켰습니다. 태윤은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다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바보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부엌 문이 열리며 집만이 나타났습니다.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친 모습이었지만 눈만은 형광등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요, 이 시간에? 도련님이 나와 계시길래 들여보내려고요. 집만은 바닥에 앉은 태윤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코를 찡긋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2층으로 멀어질 때까지 술래는 숨을 참고 서 있었어요. 집만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술래의 무릎에서 힘이 빠지며 부엌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태윤이 술래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술래의 손바닥 위에 다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소리 내지 않고 이야기하는 방법을 정하자는 것이었어요. 손바닥에 쓰는 글씨, 눈을 한번 깜빡이면 긍정, 2번이면 부정. 술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윤의 차가운 손을 2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60을 넘긴 늙은 손과 12살 소년의 마른 손이 어둠 속에서 하나의 약속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태윤이 입을 벌렸습니다. 혀 밑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낮에 술래가 몰래 넣어준 박하사탕이 아직 녹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태윤은 그것을 술래에게 보여주며 손바닥에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적었어요. 이 맛, 있지 안, 으려, 고, 버, 터즈다. 술래의 볼 위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사탕 한 알의 작은 단맛이 3년을 버틸 이유가 되었다니요. 술래는 떨리는 입모양으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그 밤 2사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부엌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저택의 어두운 공기 속에서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온기였어요. 둘만의 암호가 만들어진 뒤로 술래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굽은 허리로 걸레를 짜고 식판을 나르는 가사도우미였지만 눈만은 태윤이 남기는 모든 흔적을 쫓고 있었어요. 손목에 은색 팔찌가 자신의 숨소리까지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술래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 한마디, 한숨 한 번조차 집만의 귀에 닿을 수 있었으니까요. 태윤은 낮 동안 여전히 바보처럼 벽에 낙서를 했습니다. 크레파스를 움켜쥐고 뿔 달린 괴물, 꼬리가 긴 도마뱀, 이빨을 드러낸 짐승들을 벽 가득 그려 넣었어요. 집만은 CCTV로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고 가끔 인터폰으로 술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의 낙서를 당장 지워요. 술래는 허리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도련님 정서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좀만 놔두시면 안 될까요? 집만이 혀를 차며 인터폰을 끊었지만
순례의 심장은 한참을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달랐어요. 유치원 원장 시절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의 창의력 패턴을 분석하던 습관이 본능처럼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례는 태윤이 그린 괴물 그림 앞에서 걸레를 짜다 말고 손을 멈추었어요. 괴물의 뿔이 3개인 그림과 5개인 그림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었고 꼬리의 굴곡수도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밤에 태윤의 손바닥 위에 물음표를 그리자 태윤은 순례의 손바닥에 한 글자씩 천천히 적었어요. 뿔 숫자, 꼬리 금고. 순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괴물의 뿔 개수가 숫자를 뜻하고 꼬리의 굴곡이 집만이 숨겨둔 금고의 비밀번호를 가리킨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순례는 그림을 지우는 척하면서 벽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태윤이 그린 괴물 그림 12장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겨 넣었어요. 도마뱀의 발톱수가 이중장부에 기록된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 글자 수와 일치했고 짐승의 이빨 배열이 비자금이 흘러간 계좌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내던 눈으로 기업 범죄의 지도를 해독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태윤의 귀였습니다. 어느 저녁 태윤이 갑자기 벽에 귀를 바짝 갖다 대더니 순례의 손바닥에 빠르게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작은아버지, 지하 38억 옮기라고. 집만이 지하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만으로 대화 내용을 읽어낸 것이었어요. 순례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3년 동안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도 벽 너머의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장해 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태윤은 바둑알을 쏟아놓고 바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집만이 보기에는 바보가 구슬치기를 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순례가 그 배열을 들여다보았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흰 돌과 검은 돌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 코드였어요. 태윤이 손바닥에 알려준 해독법에 따르면 그것은 집만이 범죄 기록을 숨겨둔 외부 서버의 접속 주소였습니다. SOS 긴급 구조 신호까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순례는 밤마다 태윤에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라는 것을 만져본 적도 없는 63세 노인이 12살 소년의 손바닥 위에서 데이터 저장 방식과 서버 구조를 한 글자씩 익혀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0과 1이 뒤죽박죽 헷갈렸지만 순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윤의 차가운 손끝이 순례의 주름진 손바닥 위를 움직일 때마다 순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던 때가 떠올라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윤이 괴물 그림의 배경에 유독 공을 들이는 것을 순례가 알아챘습니다. 괴물 뒤편으로 작은 산과 구불구불한 길, 나무 한 그루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밤에 태윤의 손바닥에 물었을 때 아이의 손끝이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고, 날, 마지막 문자. 태윤의 부모님이 사고 당일 보낸 마지막 문자에 숨겨진 코드가 있었고 태윤은 그것을 그림의 배경으로 조금씩 완성해 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순례는 아이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집만은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택의 보안이 갑자기 강화되었습니다. 현관과 뒷문에 새로운 자물쇠가 달렸고 집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험악했어요. 누가 내 서버에 손을 댔어. 알아내. 집만이 전화기에 대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지하에서 벽을 타고 올라왔고
태윤의 귀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술래의 손바닥에 빠르게 적었어요. 시간 없다, 빨리. 그리고 마침내 괴물 그림이 완성된 날이 왔습니다. 태윤이 벽에 그린 12장의 괴물을 특정한 순서대로 이어붙이면 하나의 지도가 나타났어요. 산의 위치, 길의 굴곡, 나무의 방향이 모두 실제 지형과 일치했습니다. 태윤이 술래의 손바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을 때 술래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는 3년 전 부모님 사고 현장에 블랙박스 칩이 묻혀 있었고 그 안에는 진만이 사고 직전 차량에 손을 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술래의 두 손이 떨렸어요. 이 아이는 3년 동안 벽에 미친 짓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혀를 봉인한 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언어로 복수의 지도를 한 획 한 획 그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괴물 그림의 비밀을 해독한 뒤로 술래와 태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저택 바깥으로 정보를 꺼내야 했지만 그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있었어요. 박 기사였습니다. 진만의 충직한 사냥개처럼 움직이는 이 산에는 술래가 마당에 나설 때마다 두 발짝 뒤에 그림자처럼 붙었고 빨래를 널다가도 술래의 주머니를 슬쩍 뒤지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덩치가 크고 목이 짧은 체구에 언제나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눈빛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술래는 몰래 손녀 수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보낼 방법은 없었지만 글씨를 적는 것만으로도 무너지는 마음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수지야, 할머니 잘 있다. 꼭 나와서 만나자. 그 편지를 치마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저녁 무렵 박 기사가 술래의 앞을 막아서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주머니에 뭐 있습니까? 술래가 대답하기도 전에 박 기사의 손이 치마 안으로 들어와 편지를 꺼내갔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쳐 읽는 박 기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술래는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 기사는 곧 표정을 지우고 편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돌아섰습니다. 술래는 편지가 진만에게 넘어갈 거라는 생각에 다리에서 힘이 빠져 제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진만은 편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술래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4시쯤 관절염 약을 먹으러 1층으로 내려오던 길이었어요. 차고 옆 작은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술래의 눈이 커졌어요. 박 기사가 혼자 소주를 마시며 낡은 폴더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소주병이 이미 2병째 비어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17살쯤 된 어린 태윤이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타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의 뺨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 바닥에 떨어진 낡은 사진첩이 보였는데 펼쳐진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박 기사와 태윤의 아버지가 형제처럼 어깨동무를 하고 웃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술래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어요. 이 사람은 단순한 사냥개가 아니었습니다. 술래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박 기사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 기사가 화들짝 놀라 폰을 감추려 했지만 술래는 이미 다 본 뒤였어요. 인간으로 죽고 싶지 않냐? 술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박 기사의 손이 소주잔 위에서 멈추었어요. 술래는 팔찌의 도청을 의식해 입모양으로만 핵심을 전했습니다. 3년 전 사고 당신이 운전했죠. 박 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술래가 태윤에게 들은 정보를 손바닥에 적어 보여주자 박 기사의 큰 체구가 나뭇잎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것은 박 기사 자신이었고 진만의 협박에 못 이겨
브레이크 결함을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 이 사내를 3년 동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매일 밤 꿈속에서 비명소리를 듣는다는 듯 박 기사의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 기사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술래는 그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유치원에서 울음을 터뜨린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 그 버릇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한참 뒤 박 기사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선글라스 뒤로 충혈된 두 눈이 드러났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박 기사는 진만에게 거짓 보고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술래가 마당에서 혼잣말을 했다. 아무 이상 없다 라고요. 안으로는 저택의 CCTV 사각지대가 표시된 약도를 종이에 그려 술래에게 건넸습니다. 화장실 환풍구 아래, 정원 동쪽 담장 모서리, 지하 보일러실 뒤편까지 총 7곳이었어요. 술래는 그 약도를 머릿속에 통째로 외운 뒤 종이를 찢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진만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진만이 술래에게 슬쩍 말을 흘렸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정원 동쪽 문을 열어두겠다고요. 술래는 그것이 덫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그 정보가 박 기사를 통해 새어나가면 진만은 배신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챌 터였어요. 술래는 그날 밤 태윤의 손바닥에 상황을 적었고 태윤은 눈을 한번 깜빡여 알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기사에게는 가짜 정보에 대해 절대 반응하지 말라고 전했고 다음 날 오후 3시에 술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진만이 창문 너머로 정원 동쪽 문을 노려보다 혀를 차며 돌아서는 모습을 술래는 등 뒤에 유리 반사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기사가 가장 결정적인 것을 내놓았어요. 양복 안감 속에 3년 동안 꿰매어 숨겨왔던 작은 칩 하나였습니다. 사고 직전 진만이 차량 보닛을 열고 무언가를 만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복사본이었어요. 원본은 사고 현장 근처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박 기사는 만약을 대비해 복사본을 만들어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 기사가 술래의 손에 칩을 쥐어주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진 빚, 도련님을 살리는 걸로 갚겠습니다. 술래는 그 작은 칩을 가슴에 품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택 주변에는 진만이 새로 배치한 사설 경비원들이 담장을 따라 순찰하고 있었고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기 어려운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술래의 떨리는 손에는 지도가 있었고 칼이 있었고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었어요. 박 기사가 아군이 된 뒤로도 술래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매듭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진만이 직접 태윤의 방에 들어와 노란색 알약한 알을 식판 위에 올려놓고 갔어요. 술래가 물과 함께 태윤에게 건네야 했고 태윤이 삼키는 것을 CCTV로 확인할 때까지 진만은 지하 서재에서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진만은 그것을 머리가 좋아지는 영양제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태윤은 그 약을 한 번도 삼킨 적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혀 밑에 숨겼다가 술래가 오물을 치우는 척할 때 몰래 뱉어냈어요. 둘만의 암호가 생긴 뒤 태윤이 손바닥에 처음 알려준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약 위험 먹지 않는다. 술래는 태윤이 뱉어낸 알약을 수건에 싸서 치마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실험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택 정원 한쪽에 진만이 아끼는 난초 화분이 있었어요. 매주 전문 업체가 와서 관리하는 값비싼 품종이었습니다. 술래는 태윤이 뱉은 노란 알약을 곱게 갈아 물에 풀었어요. 그리고 정원 물뿌리개에
그 물을 섞어 난초 뿌리 주변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인 화단 뒤쪽에서 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술래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가 정원으로 나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제까지 싱싱하던 난초의 잎이 까맣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줄기는 녹아내리듯 축 늘어져 있었고 뿌리 주변의 흙마저 검게 변해 있었어요. 술래는 무릎이 꺾이는 것도 잊은 채 화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으로 까맣게 변한 잎을 만지자 바스락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내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생명이 통째로 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3년 동안 12살짜리 아이에게 먹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이건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뇌의 인지 기능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이었어요. 진마는 태윤을 바보로 만들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영영 진짜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술래의 두 주먹이 떨렸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이가 갈렸어요. 그날부터 술래는 목숨을 건 바꿔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먹던 비타민제와 태윤의 노란 알약은 크기와 색이 비슷했어요. 술래는 매일 아침 CCTV가 돌아가는 부엌에서 약을 준비하면서 식판을 내려놓는 순간 몸을 살짝 틀어두 알약을 바꿔주었습니다. 손이 떨려 2번이나 약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지만 그때마다 헛기침을 하며 자연스럽게 주워 올렸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표정만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태윤은 이제 비타민제를 삼키는 연기를 했고 진마는 모니터 속에서 태윤이 약을 먹는 장면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 진만이 태윤의 방에 불쑥 들어왔어요. 태윤의 턱을 손으로 잡고 눈을 위아래로 들여다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왜 아직도 저놈 눈이 안 흐려지지? 진만의 차가운 손가락이 태윤의 눈꺼풀을 벌릴 때 술래는 뒤에서 식판을 든 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태윤은 완벽했습니다. 동공의 초점을 일부러 풀고 입에서 침을 흘리며 진만의 손에 고개를 축 늘어뜨렸어요. 진만이 혀를 차며 나간 뒤에야 술래의 등에서 식은 땀이 쏟아졌습니다. 독약을 끄는 태윤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밤마다 손바닥에 적어주는 글씨가 빨라졌고 괴물 그림 속에 담는 정보의 양이 2배, 3배로 늘어났습니다. 태윤은 벽의 진동을 읽어 진만이 사용하는 저택 내부 서버의 구조까지 파악해냈어요. 3년간 독에 억눌려 있던 두뇌가 깨어나면서 태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졌고 역으로 진만의 비밀 계좌 몇 개를 동결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술래가 정성스럽게 지은 쌀밥에 계란말이와 김치를 올린 밥상을 CCTV 사각지대인 다락방 구석에 차려놓았어요. 태윤이 젓가락을 들다가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태윤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세상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술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며 태윤의 머리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 뒤로 술래는 밤마다 태윤에게 세상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신뢰를 얻는 법, 진심을 전하는 눈빛을 만드는 법.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던 것들을 속삭이듯 전했어요. 태윤은 술래의 손바닥 위에서 한 글자씩 대답을 적으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죽은 난초에서 뽑아낸 흙과 바꿔치기한 독약은 비닐팩에 밀봉하여 술래의 속옷 안쪽에 꿰매어 넣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내놓을 증거였어요. 그런데 진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의심을 품은 진만이 어느 날 직접 태윤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려 알약을 밀어 넣으려 했어요. 술래가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도련님 목에 걸리면 어쩌시려고요? 제가 물에 녹여서 먹일게요. 진만의 손이 멈추었어요. 술래는 부엌으로 달려가 컵에 물을 받고 비타민제를 녹인 물을 태윤에게 먹였습니다. 진만이 그 컵을 빼서 냄새를 맡아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아슬아슬한 순간이 지나간 뒤 술래의 무릎이 풀려 부엌 바닥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술래 역시 그랬습니다. 독약 바꿔치기에 성공하고 태윤의 지능이 회복되면서 술래는 처음으로 이길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술래가 진만의 집무실에 커피를 가져다 놓고 나오려는데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성 정신의료원 무연고 환자 폐쇄병동 입원 동의서라는 글자가 또렷했어요. 그 아래에 태윤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고 입원 예정일에는 주주총회 당일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술래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진만은 주주총회에서 태윤을 대표이사로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아이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가둬 세상에서 지워버릴 작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날 밤 술래는 다락방에서 내려오다 저택 뒤편 차고에 세워진 흰색 앰뷸런스를 발견했어요. 운전석 옆 좌석에는 하얀 구속복이 접혀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묶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옷을 보는 순간 술래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태윤을 저 안에 묶어 실어갈 생각이라니. 술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소리 없이 주먹을 떨었습니다. 태윤에게 상황을 전하자 태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손바닥 위에 빠르게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만, 폰, 해킹할 수 있다. 태윤은 진만이 매일 밤 충전기에 올려놓는 스마트폰의 보안 체계를 이미 벽 너머 진동으로 파악해두고 있었어요. 술래가 진만의 폰을 3분만 만질 수 있다면 미러링을 걸어 모든 통화와 문자를 실시간으로 술래의 낡은 폴더폰에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진만의 서재에 차를 가져다 놓으면서 일부러 잔을 쏟았어요. 진만이 욕을 내뱉으며 화장실로 간 사이 술래의 손이 충전 중이던 진만의 폰 위를 스쳤습니다. 태윤이 알려준 순서대로 화면을 눌러가는 동안 술래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손가락 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지만 세 번째 화면까지 누르고 폰을 제자리에 놓았을 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어요. 그날 저녁부터 술래의 폴더폰에는 진만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진만의 전화기에서 소름이 돋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밤 저 늙은이와 애를 처리해. 총회 전에 끝내야 돼. 술래는 폴더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술래의 손목에 채워진 팔찌가 이 모든 소리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진만은 자신의 도청 장치가 자기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태윤이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지하 보일러실 뒤 구멍 밖으로. 태윤이 9살 때 부모님과 숨바꼭질을 하다 발견한 좁은 통로가 보일러실 뒤쪽에 있었어요. 술래는 그날 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보일러실 뒤에는 낡은 합판으로 막힌 벽이 있었고 그 뒤로 어른 한 명이 겨우 기어갈 수 있는 좁은 통로가 숨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통로는 녹슨 파이프와 폐자재로 막혀 있었습니다. 술래는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어가며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했어요. 무릎뼈가 콘크리트 바닥에 닿을 때마다 비명을 삼켜야 했지만 태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시간이 넘는 작업 끝에 통로 끝에서 차가운 바깥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을 때 술래는 그 자리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편 태윤은 해킹한 집만의 메일함에서 결정적인 것을 찾아냈어요. 주주총회에서 태윤의 후견인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뇌물을 건넨 주주 명단이었습니다. 이름과 금액이 빼곡히 적힌 그 목록을 태윤은 괴물 그림의 마지막 빈 공간에 이진법으로 암호화하여 숨겨 넣었어요. 또 하나 남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집만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태윤 부모님의 유언장 원본이었어요. 술래는 이른 아침 주방에서 집만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척하며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집만이 샤워실에 있는 동안 벽면의 금고 앞에 섰어요. 태윤이 괴물 그림에 숨겨둔 금고 번호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리자 찰칵 소리와 함께 감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유언장 원본과 보험 서류 묶음이 있었어요. 술래는 유언장만 빼내어 앞치마 안쪽에 접어넣었고 금고 문을 다시 닫았을 때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술래는 커피 잔을 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탈출 전날 밤이었습니다. 술래는 남은 쌀을 씻어 밥을 짓고 소금을 넣어 주먹밥을 빚었어요. 유치원에서 소풍 갈 때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던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CCTV 사각지대인 다락방 구석에서 태윤이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술래의 손바닥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할머니, 꼭 지키겠다. 술래는 그 마른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에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담장을 따라 경비원들의 손전등 불빛이 쉬지 않고 오가고 있었고 집만이 새로 배치한 사설 경비원까지 합하면 10명이 넘었어요.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12시간이었습니다. 술래는 품속의 유언장을, 속옷 안쪽에 독약 증거를, 손목에는 집만의 살인 공모가 녹음된 팔찌를 차고 있었어요. 태윤의 주머니에는 모든 비자금 경로와 뇌물 명단이 담긴 작은 저장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준비는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새벽 빗줄기가 저택의 지붕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다락방에서 눈을 뜨자마자 품속의 유언장과 속옷 안쪽에 꿰맨 독약 증거를 손으로 확인했어요. 손목의 팔찌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전 10시에 박 기사가 저택 뒤편에 차를 대기시키고 그 사이 술래와 태윤은 지하 통로를 통해 빠져나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새벽 6시 예정보다 4시간이나 일찍 저택 앞에 흰색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2명의 남자가 하얀 가운을 입고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들이었는데 술래가 계단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을 때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집만이 계획을 급하게 앞당긴 것이었어요. 남자들의 손에는 주사기와 구속 벨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술래가 태윤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방문은 이미 밖에서 쇠사슬로 감겨 있었어요. 굵은 쇠사슬이 문 손잡이를 칭칭 감고 있었고 자물쇠가 차가운 금속음을 내며 달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태윤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술래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복도 끝 청소도구함에서 낡은 쇠지렛대를 꺼내 들고 돌아왔어요. 관절염으로 부은 손가락에 힘을 주자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술래는 수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쇠지렛대를 자물쇠 고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온몸에 무게를 실어 비틀자 두 번째 시도에서 쇠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문을 열고 태윤의 손을 잡는 순간 1층에서 병원 요원들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를 죽이며 반대쪽 계단으로 내려가 지하 보일러실로 향했어요. 술래가 며칠 전 폐자재를 치워놓은 좁은 통로 입구가 보일러 뒤편에 있었습니다. 태윤이 먼저 기어 들어가고 술래가 뒤를 따랐어요. 통로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축축한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쥐가 발밑을 스치고 거미줄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뒤에서 경비원들이 쫓아오는 발소리가 멀리서 울리고 있어 멈출 수 없었어요. 통로 중간쯤에서 술래의 오른쪽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관절이 빠지는 소리였어요. 술래는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는 고통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태윤이 돌아와 술래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속도로는 둘 다 잡힌다는 것을 알았어요. 통로 끝에서 빗소리와 함께 박 기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약속대로 차를 끌고 온 것이었어요. 술래는 태윤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늦어져요. 도련님 먼저 가세요. 태윤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술래는 태윤의 등을 힘껏 밀었습니다. 박 기사가 통로 밖에서 태윤을 받아 안았고 술래는 뒤를 돌아 기어서 보일러실로 되돌아갔어요. 다리를 절뚝이며 1층 복도에 나타났을 때 경비원 셋이 술래를 둘러쌌습니다. 진만이 나타났어요.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지만 눈은 미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술래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끌어내리더니 구두 끝으로 술래의 뺨을 짓밟았어요. 내 어딨어? 어딨냐고. 술래는 입안 가득 피가 고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뱉으며 웃었어요. 이가 부러진 입으로 웃는 술래의 얼굴을 보고 진만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진만이 술래의 낡은 폴더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수지의 영상이었습니다. 진만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애를 안 데려오면 손녀 호흡기 떼버린다. 술래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수지의 창백한 얼굴이 작은 화면 안에서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태윤이 주주총회장에 도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박 기사의 차는 빗길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비가 쏟아졌어요. 뒤에서 진만의 경비 차량 2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박 기사가 핸들을 꺾어 골목으로 빠졌고 태윤은 뒷좌석에서 주머니 속 저장 장치를 꼭 쥐고 있었어요. 추격 차량 하나가 박 기사의 차 옆구리를 들이받았지만 박 기사는 이를 악물고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범퍼가 뜯겨나가는 소리가 빗소리 속에 묻혔어요. 주주총회장이 있는 본사 건물이 보였을 때 태윤이 뒷좌석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박 기사가 건물 정문 앞에 급정거했고 태윤은 차에서 뛰어내려 빗속을 달렸어요. 정문 경비원들이 막아섰지만 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저택에서는 술래가 경비원의 눈을 피해 화장실 창문으로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부러진 무릎을 질질 끌면서 빗물이 고인 마당을 기어 담장까지 간 술래를 다시 돌아온 박 기사가 차에 태웠습니다. 술래의 얼굴은 피와 빗물로 온통 범벅이었지만 눈만은 살아있었어요.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태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례를 본 태윤의 눈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순례는 절뚝이는 다리를 끌며 태윤에게 다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주주총회장이 있는 25층의 버튼이 눌렸고 문이 닫히는 순간 순례는 태윤의 차갑고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층수가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순례의 심장이 한 박자씩 더 빠르게 뛰었어요. 한성 테크 본사 대강당은 600여 명의 주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늘어뜨린 샹들리에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단상 위에는 한성 테크의 로고가 새겨진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진만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검은 양복에 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얼굴에는 슬픔을 연기하는 눈물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형님의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저는 밤잠을 설치며 이 회사를 지켜왔습니다. 진만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모습에 앞줄의 주주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만은 유원장에 따라 자신이 태윤의 후견인이자 대표이사직을 승계한다고 선언하며 취임 서약서를 펼쳐들었어요. 진만이 준비해온 가짜 유원장이었습니다. 원본은 이미 순례의 품속에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강당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뒤편에 거대한 참나무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빗물이 바닥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물줄기 사이로 두 개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피와 빗물로 범벅이 된 순례가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서 있었고 그 옆에 12살 소년 태윤이 등을 곧게 펴고 서 있었어요. 강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진만의 손에서 손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얼굴에서 연기하던 가짜 슬픔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태윤은 천천히 통로를 걸어 단상을 향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 강당 안누구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정신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알려진 아이가 두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까요. 태윤이 단상 앞 계단에 발을 올렸을 때 진만이 마이크를 움켜쥐고 소리쳤어요. 저 애는 정신병자입니다. 경비원, 당장 저 아이를 끌어내요. 하지만 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당당한 발걸음으로 단상 위에 올라섰어요. 3년 동안 바닥에 웅크리고 침을 흘리던 바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는 가운데 진만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어요. 순례가 부러진 다리를 끌며 단상 옆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은색 팔찌를 벗어 단상의 마이크 앞에 가져다 대었어요. 팔찌 속에 내장된 마이크가 녹음해둔 음성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당 전체에 진만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오늘 밤 저 늙은이랑 애를 처리해. 총회 전에 끝내야 돼. 600여 명의 주주들이 동시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진만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자기가 채워준 팔찌에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태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저장 장치를 꺼내 단상의 컴퓨터에 꽂았어요. 전면 스크린에 영상이 자동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진만이 3년간 빼돌린 비자금의 세탁 경로가 도표로 나타났고 두 번째 화면에는 뇌물을 받은 주주들의 이름과 금액이 빼곡히 떴어요. 세 번째 화면이 나타났을 때 강당이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3년 전 사고 직전 진만이 차량 보닛을 열고
무언가를 만지는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태윤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내몬 결정적 증거가 600명의 눈앞에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진만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뒤로 비틀거리다 단상 모서리에 걸려 옆으로 굴러떨어졌어요. 바닥에 넘어진 진만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었고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귀신이야. 귀신이 나타났어. 양복 바지 사이로 축축한 얼룩이 번져나왔어요. 3년 동안 감시와 통제의 기술로 세상을 지배했다고 믿었던 사내가 자신이 만든 장치에 발목이 잡혀 바닥에서 오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뇌물 명단에 이름이 오른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만에게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의 태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까지의 충성이 오늘의 배신으로 바뀌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3년 만에 세상 앞에서 내는 첫 목소리였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닿을 만큼 또렷했어요. 당신은 기술로 사람을 가두려 했지만 나는 당신이 버린 사람들의 마음으로 당신을 잡았습니다. 강당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뒤편문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바닥에 웅크린 진만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울 때 차가운 금속이 맞물리는 찰칵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진만이 채워주던 팔찌의 잠금 소리와 똑같은 소리였어요. 술래가 절뚝이며 진만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박하사탕 한 알을 꺼내 진만의 양복 호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진만이 술래를 올려다보았지만 술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모든 소음이 잦아든 강당 한복판에서 태윤이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술래 앞에 선 소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술래의 온몸에서 힘이 빠지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태윤이 술래를 껴안았습니다. 마른 팔이 술래의 굽은 등을 감싸 안았고 술래도 떨리는 두 팔로 태윤의 좁은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600여 명의 주주들 앞에서 12살 소년과 63세 노인이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강당 안에는 거센 빗소리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진만은 살인 교사와 횡령, 아동학대 등 17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진만은 매일 밤 독방에서 벽에 귀를 대고 누군가 자기를 도청하고 있다며 소리를 지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했던 일이 환청이 되어 되돌아온 것이었어요. 손톱이 빠질 때까지 벽을 긁다가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에는 어떤 통쾌함도 느낄 수 없었어요. 술래는 그저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술래의 손녀 수지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한성테크의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받은 태윤은 회사의 자금을 투명하게 정리한 뒤 세계 최고의 소아 심장 전문 의료진을 수배했어요. 수술은 8시간이 넘게 이어졌고 술래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관절염이 시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와 고개를 끄덕였을 때 술래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어요. 수지의 볼에 핑크빛이 돌아온 것을 처음 보았을 때 술래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저택에서 흘린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퇴원한 수지가 처음으로 걸어서 문을 나선 날 성북동의 따뜻한 한옥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태윤은 법원에 술래를 자신의 법적 어머니로 입적해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인 날 태우는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를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옥의 아침은 늘 같은 풍경으로 시작되었어요. 술래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수지가 마당에서 고양이와 뛰어놀고 태윤이 책상에 앉아 회사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밥상 앞에 모여 앉을 때마다 술래는 예전 유치원의 급식 시간이 떠올라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밥상 위에는 거창한 반찬 대신 된장찌개와 달걀말이, 깍두기가 올라왔지만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윤이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계획이 실현되었습니다. 집만의 저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어린이 복지시설을 세운 것이었어요. 개원식 날 현판에는 사탕 유치원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술래가 평생 꿈꿔왔던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현판 제막식에서 술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빚더미에 깔려 문을 닫았던 유치원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철문 대신 나무 울타리가, CCTV 대신 새 둥지가, 차가운 정적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만이 공포로 지배하던 땅 위에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박 기사는 재단의 보안실장이 되어 태윤과 술래를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예전처럼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지만 이제 그 뒤에 숨겨진 눈빛은 죄책감이 아니라 지킴의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개원식이 끝난 뒤 태윤이 술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벽에 오래된 괴물 그림 한 장이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어요. 태윤이 저택에서 벽에 그렸던 그림 중 마지막 한 장이었습니다. 태윤이 그림의 꼬리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꼬리의 굴곡을 보세요. 술래가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꼬리의 선이 한글 자음과 모음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술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지, 손녀의 이름이었어요. 태윤이 저택의 벽에 괴물 그림을 그리면서 비자금 경로와 금고 번호를 숨길 때 마지막 그림의 꼬리에는 술래의 손녀 이름을 새겨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보인 척 벽에 낙서를 하던 그 모든 시간 속에 이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수지를 살리는 것까지가 제 계획이었어요. 술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2살 소년이 3년 동안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 속에 자기 손녀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태윤은 작은 상자를 술래에게 건넸어요. 열어보니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윤이 한성테크 대표로서 받은 첫 월급으로 산 것이었어요. 술래가 손목을 내밀자 태윤이 조심스럽게 채워주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지만 그것은 은색 도청기가 잠길 때의 차가운 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유치원 마당의 벤치에 태윤과 술래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참새들이 지붕 위에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술래가 주머니에서 박하사탕 2알을 꺼내 하나를 태윤에게 건넸어요. 태윤이 사탕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이 참 달콤하네요. 술래가 눈을 찡그리며 웃었어요. 박하사탕의 시원한 맛이 혀 위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태윤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목소리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문의 진짜 유산입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마당의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위로 새소리가 겹쳐졌어요. 차가운 감시의 정적이 지배하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생명의 따뜻한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술래는 문득 깨달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대한 기술이나 막대한 돈이 아니라 박하사탕 한 알 같은 작고 따뜻한 온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온기는 어떤 감시의 눈도 어떤 쇠사슬도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침묵하는 사자와 눈먼 감시자. 은빛 사연 인생극장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례 할머니는 박하사탕 한 알로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수건 한 장, 낮게 부르는 자장가 한 소절,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가 3년의 어둠을 깨뜨렸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안부 한마디가, 잠깐 내민 손길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눈 작은 온기 속에 이미 들어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신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하루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박하사탕처럼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늘 건강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